안녕하세요. 올해로 60이 된 애청자 남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다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에 따라 인생이 충분히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저의 인생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어릴 적 저의 인생을 처음으로 뒤바꿔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님이셨습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저의 인생에 끼친 영향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죠. 아버지가 존경받아 마땅한 훌륭한 분이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저희 아버지란 사람은 빈말로도 좋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버지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된 건 국민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있을 무렵의 일이었겠냐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집으로 올 거란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외동아들인 저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민수야, 너희 아버지가 내일 저녁에 널 만나러 집으로 찾아온다는 연락이 왔는데 지난 설날에 외가댁에서 세뱃돈을 받은 것이 있냐고 묻거든. 10원 한 푼도 없다고 딱 잡아떼거라.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아버지한테 굳이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어린 아들 코 묻은 세뱃돈까지 빼앗아 가고도 남을 사람이란다. 그니까 세뱃돈 얼마 받았냐고 묻거든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해. 알았지?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다급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통에 저는 일단 알았다고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물며 당시 저는 아버지가 저와 엄마를 위해 엄청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주변 어른분들께서 너희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멀리 미국에 가서 돈을 벌고 있단 말씀을 종종 해주셨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의 실체는 제가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영 딴판이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던 바로 그날 밤, 방에서 잠들어 있던 저는 방문 너머로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는 목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험한 말 나오기 전에 꼽을 쳐놓은 돈 있으면 얼른 내놔. 돈 같은 건 먹고 죽을래도 없으니까 아들 얼굴 봤으면 아침 일찍 조용히 돌아가기나 해. 지금 그게 하늘 같은 지아비한테 할 소리야? 나 혼자 쫓아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 연초에 사주를 보니까 올해 나한테 대박 운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 운세면 몇 배는 따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현금 없으면 돈 될 만한 거라도 얌전히 내놔. 지금까지 노름판에 가져다 바친 돈도 모자라서 이제는 안사람 속고쟁이까지 가져다가 노름판에 날려먹을 생각이냐고. 정 당신 손으로 못 주겠다면 내 손으로 이 집안을 싹 뒤져서라도 찾아갈 테니 그렇게 하라. 저희 아버지란 사람은 가족도 나몰라라 하면서 살아온 노름꾼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냈었던 건 저희 어머니와 주변 어른들 모두가 아직은 어린 나이였던 제가 충격받지 않도록 아버지는 미국에 돈 벌러 갔다는 식으로 진실을 감춰주셨던 덕분이었고요. 또한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서야 저는 저희 집 가정 형편이 그동안 왜 그토록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늘 의문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공장에 열심히 일을 다니시면서 매달 월급을 받아오시고 아버지께서도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렇게 가난한 걸까 하고 말이죠. 결국에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노름꾼이라서 저희 집이 가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금을 해놓으면 아버지라는 사람이 집에 몰래 들어와서 집안의 돈이란 돈은 몽땅 훔쳐서 사라져버리기를 반복했거든요.
다만 훗날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따르면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인생을 흥청망청 살았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원래 심성도 반듯하고 생활력도 참 좋은 검소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태어날 무렵에 친구 하나를 잘못 사귀는 바람에 노름꾼이 되어버렸다지 뭐예요. 늦바람이 오히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 하나, 친구 한 명 잘못 사귀게 되는 바람에 인생이 시궁창에 수직으로 처박힌 셈이었다고나 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한들 아버지라는 사람은 저에겐 좋은 부모가, 어머니에게는 좋은 남편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달라지지 않을 사실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분이셨어요. 남편이라는 사람 때문에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은 분이셨을 만큼 마음이 많이 다치셔서 성격이 거칠게 변한다거나 아니면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는 좌절감에 빠져서 주저앉고도 남을 법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럼에도 동네 이웃분들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붙여주신 별명은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신사임당처럼 올곧은 성품을 한평생 지켜내셨고 더욱이 외동아들인 제가 아버지라는 사람으로 인해 집안에 드리워진 그림자에 잡아먹혀 엇나가지 않도록 아주 잘 가르치고 키워주셨거든요. 마치 아들 율곡이 선생님을 큰 위인으로 키워내셨던 신사임당처럼 말이에요. 덕분에 저는 시험만 봤다 하면 매번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오는 모범생으로 자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아버지란 사람은 결국 아들 자식의 앞길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시절을 보내고 있을 무렵 아버지가 노름판을 전전하다가 급사를 맞아 객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심지어 얼마 뒤엔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 하나가 밝혀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앞으로 큰 빚을 남겨놓았다고요? 아휴, 그렇단다. 엄마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오늘 낮에 우리 아들이 학교 가 있는 동안 빚쟁이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왔단다. 그래서 빚이 대체 얼마나 많은데요? 아휴, 자그마치 3억씩이나 된다더구나. 정말 큰일이로구나. 심지어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살던 월세방 보증금 몇백만 원을 유산으로 이미 상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유산을 상속받지 않았다면 상속을 거부해서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이미 월세방 보증금 몇백만 원을 상속받아버린 상황이라서 뒤늦게 밝혀진 3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상속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저 몇백만 원을 물려받은 대가로 3억이라는 큰 빚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혈압이 솟구쳐서 차마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께선 아주 의연한 분이셨고 자식 사랑 또한 아주 지극한 분이셨습니다. 비록 우리 상황이 벼락 끝까지 몰리기는 했지만 민수 너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학업에 매진하거라. 어머니,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저 혼자 조차고 공부만 하고 있겠어요. 저랑 같이 빚을 갚아야죠. 3억이 무슨 옆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 큰 빚을 어머니 혼자 어떻게 다 갚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안의 미래를 포기할 순 없잖니. 민수 너는 엄마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니까 아버지가 남긴 빚 따위에 절대 연연하지 말고 민수 너의 인생을 살도록 해.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마. 바로 그날부로 어머니께서는 이전보다 훨씬 치열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잔업에 야근에 특근까지 자처해가면서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버셨고
공장이 쉬는 날엔 시장이나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일을 하셨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의 대학교 첫 학기 등록금을 조금씩 모아두셨으니 저희 어머니께선 그야말로 강철 같은 부모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더욱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학업에 집중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한들 외동아들씩이나 되는 녀석이 어떻게 눈 딱 감고 공부만 할 수 있었냐고요. 물론 저 또한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어머니를 도와서 아버지란 사람이 남긴 3억이라는 큰 빚을 최대한 빨리 갚아서 최대한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죠. 바로 그걸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공부였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차 명문대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 시절 명문대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과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될 터였으니까요. 심지어 당시 과외 아르바이트는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 부럽지 않을 만치 돈이 꽤나 잘 벌리는 일이기도 했었어요. 즉, 당시 제가 어머니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 입학한 뒤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것이었죠. 게다가 저는 심한 평발이라서 장차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었던 만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흔들림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아버지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를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시 저는 계획했던 그대로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 대학생활과 과외 아르바이트를 병행해가면서 어머니를 도와 거액의 빚을 빠르게 갚아나가기 시작했죠. 다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리고 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창 팔팔한 20대였기에 온종일 대학교 수업을 듣고 밤새 시험 공부를 해가면서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탕 4탕씩을 뛸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상황은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빚을 갚느라 오죽 힘들게 사셨던지 어머니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이 하루하루 눈에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자꾸만 아버지란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최소한 거액의 빚만 남기지 않았다면 어머니께서 그토록 빠르게 늙어가실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장차 반드시 크게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되겠노라는 악에 바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사는 낙은 있으셔야 할 테니까요. 남편이란 사람 때문에 한평생 고생하셨으니 외동아들 덕분에라도 호강을 누려보셔야 할 테니까요. 하물며 당시 저의 전공은 경영학과였어요. 이에 저는 남들보다 훨씬 빠른 대학생 나이에 이미 저만의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구상하기 시작한 사업은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저자본 창업이었죠. 다만 제가 그 사업을 제대로 시작을 해보려면 우선 2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란 사람이 남긴 노름빚을 모두 청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 스스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요. 저 어머니가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된 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이 지난 무렵의 일이었어요. 그동안 뼈를 깎는 고생을 해가며 마지막 돈을 마련한 저는 제가 직접 어느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송씨의 성을 가진 그분은 저희 아버지에게 가장 큰 돈을 빌려주셨던 분이셨죠. 마지막 3천만 원이 담겨있는 봉투입니다. 천천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 저는 함께 준비해간 과일 바구니를 사장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송 사장님께서는 제가 건네드린 봉투와 과일 바구니를 잠시 번갈아 보시더니 허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네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지? 곧 20대 후반이 됩니다, 사장님. 그랬구만. 자네처럼 젊은 나이에 그 큰 빚을 모두 갚아내다니. 솔직히 조금 많이 놀랐어.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가? 자본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한평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려면 외동아들인 제가 자수성가하는 방법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투자금을 빌려보면 어때? 자네가 성실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큰 자본금이 필요하기 마련이거든. 아니요, 저는 아버지 일 때문에 빚이라면 아주 학을 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 중인 사업 또한 저자본 창업이고요. 반드시 저 스스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서 꼭 자수성가할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와 일 때문에 빚이라면 아주 학을 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자본 창업을 구상했던 것이기도 했고요. 돈을 빌려서 빚으로 시작하는 사업보단 비록 저자본 창업일지언정 저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아버지란 사람이 남긴 빚도 모두 청산이 되었겠다. 저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학원에 취직해서 수험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줄줄이 명문대에 합격했던 덕분에 학원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챙겨주었고 또 그 덕분에 저는 사업자금을 순조롭게 모아나갈 수 있었죠.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결혼을 해서 가정까지 꾸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비록 가족 하나 없는 고아원 출신이기는 했지만 구김살 없이 잘 자란 사람이었고 동시에 매사에 하나하나 아주 검소한 편이어서 생활력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 아내 덕분에 저는 사업자금 모으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었죠. 이거 받아 여보. 내가 직접 작성한 이번 달 가계부야. 가계부 쓰면서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생활비를 지금보다 꽤 많이 줄일 수 있겠더라.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생활비 아끼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한테 대인기 있어서 적어도 나만큼은 가족들한테 생활비 쪼들리게 하고 싶진 않거든. 더군다나 당신이 사채를 부리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니까 굳이 매달 가계부를 보여줄 필요까진 없어. 그래도 아껴야 잘 살지. 여보가 왜 열심히 사업자금을 모으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여보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생활비를 아껴서 마련한 돈으로 사업자금에 도움이 되고 싶거든. 이처럼 집 안에서와 집 밖에서의 생활이 모두 안정이 되었던 덕분에 저는 사업자금 모으는 일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창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무렵,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픈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선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마저도 오직 외동아들인 저만을 위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꽤나 많은 사망보험금을 남겨주셨거든요. 저희 외삼촌께서 기뜸을 내주신 말씀에 따르면 어머니께서 생명보험을 열어 들어놓게 된 건 다름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이 객지에서 급사를 맞아 객사했던 직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구나.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기가 훌쩍 떠나버리게 될 때를 대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 미천은 만들어두고 싶다고.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란 만큼 남부럽지 않은 인생 미천을 마련해 놓고 싶다고. 아마 그때부터 보험을 열어 들어놓았던 모양이야.
어머니께서는 외동아들인 저에게 만약을 대비한 인생 미천을 미리 마련해 놓고자 보험을 여러 들어놓으셨고, 심지어 떠하는 거액의 빚에 시달리면서도 보험금을 계속 납부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이후 저에게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남기고 소천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된 저는 눈물로 어머니의 장례를 마쳤고, 마치 7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며 보험금을 수령했는데요.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된 어머니의 보험금과 그동안 모아둔 자금들을 모두 더해보니까 제가 미리 예상해두었던 사업 시작 자금이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아버지란 사람은 가족들에게 고난과 빚만 남겼지만, 어머니께선 하늘로 떠나는 길마저도 아들 자식의 앞길을 터주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어머니의 보험금 덕분에 오랜 시간 구상만 해왔던 사업을 비로소 제대로 시작해볼 수 있게 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꼭 자소성가해서 아버지란 사람과는 다른 훌륭한 가장이 되겠다고. 그런 다짐은 저의 마음속을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채웠고, 저는 마치 100m 전력 질주를 하는 육상 선수처럼 사업의 시작을 향해 힘껏 내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저는 자연스레 먼 지방을 다녀오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어요. 창업을 하려면 능력 있는 직원들을 스카우트 해와야만 했고, 능력 있는 분들 중엔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나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문제의 그날도 저는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늦은 밤중에서야 집으로 돌아오던 참이었는데요. 집으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뜻밖의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안방 장롱과 서랍장이 모두 열려있는 등 아주 난장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느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늘 집에서 저를 기다리던 아내가 집에 없었고, 심지어 없어진 옷가지들과 물건들이 전부 다 아내의 것들이었거든요. 마치 아내가 야반도주라도 한 것처럼, 심지어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와중에 더더욱이 섬뜩했던 건 서랍장에 들어있던 통장들과 도장들이 모조리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과 도장들뿐만 아니라 제 명의로 된 통장과 도장들도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어요. 순간 제 머릿속엔 아버지란 사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안 사람이 저희 아버지란 사람처럼 집안의 전 재산을 다 들고 도망친 걸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던 거죠. 그런 직감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식 하객 명부에서 아내와 가장 친한 고아원 동기의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의 동기가 저에게 아주 미심쩍은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영숙이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다고요? 어쩐지 낌새가 조금 이상하더니만. 얼마 전에 저희 고아원 동기들끼리 모임이 있었던 건 아시죠? 그 모임 자리에서 영숙이가 자기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더라고요. 다른 고아원 동기가 영숙이랑 첫사랑 그 녀석이랑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수 씨 연락처를 몰라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늦게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내는 모임에서 만난 첫사랑과 다시 눈이 맞게 되었고, 심지어 몰래 모텔을 드나드는 등 불륜까지 저지른 끝에 결국엔 상간남과 새살림을 차리기 위해 저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이었죠. 더군다나 아내는 그냥 야반도주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튿날 아침이 밝고 은행이 문을 열기가 무섭게 달려가
아내와 함께 사라진 제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에 입출금 내역을 찍어보니까 제 통장에 들어있던 사업자금 4억 원 전액이 아내의 통장으로 빠져나갔더라고요. 이에 저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아내의 통장으로 빠져나간 4억 원을 출금 정지시켜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출금 정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숙 씨 계좌로 빠져나갔던 4억 원 전액이 이미 또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전액 계좌이체가 되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 쪽 통장으로 출금 정지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 3자의 통장이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서 돌려받겠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4억을 빼돌린 통장의 주인이 상간남일 거라고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 계좌 주인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은행 직원에게 부탁을 했었던 건데요.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저에게 이름을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규정상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아내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어머니의 보험금까지 더해서 어렵게 마련한 사업자금 전부를 완전히 도둑질 당해버린 상황. 그대로 당할 수 없었던 저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주 막막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선생님의 계좌에서 4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간 사람이 다름 아닌 아내분이라고요? 네,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이 나긴 했지만 법적으론 아직 제 안사람이 맞습니다. 아휴, 그럼 저희 쪽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엔 친족 상도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금전적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아내분 또한 친족에 포함되는 만큼 저희 경찰 측에선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형사법에 국한된 이야기고요. 법원으로 가셔서 아내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법적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요? 네, 아내분이 선생님의 계좌에서 부당하게 돈을 꺼내갔으니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어차피 이혼 소송도 이미 생각 중이신 것 같으니까 이혼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같이 제기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에 저는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소송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장을 동시에 접수했는데요. 막상 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어요. 소송이 시작되려면 제 아내, 아니 그 몹쓸 여자가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이라는 서류를 우편으로 반드시 전달받아야만 했고, 그러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인 제가 몹쓸 여자가 숨어 지내고 있는 주소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바람이 나서 야반도 좋아하고 잠적을 해버린 몹쓸 여자가 지내고 있는 주소지를 제가 알고 있을 리가 만무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각고의 노력 끝에 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몹쓸 여자가 지내는 주소지를 알아내었습니다. 이후 저는 법원을 통해서 몹쓸 여자에게 정식으로 소장 부본을 전달했고, 이혼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문이 사필규정, 정의구현 바로 그 자체였죠.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금 4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해당 4억 원 전액을 다시금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였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김영숙은 원고에게 금 4억 원 전액을 법정이 정하는 기한까지 반환하라. 만약 그 기한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
그런 판결을 받으며 저는 마침내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처가 법원에서 지정해준 날짜까지 4억 원 전액을 반환한다면 제가 그토록 오매불망해왔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몹쓸 전처로부터 10원 한 장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몹쓸 전처가 재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한테서 10원 한 장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것도 내 수중에 돈이 멀쩡히 남아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4억씩이나 되는 돈을 통째로 날려먹은 거야? 날려먹은 게 아니라 나도 첫사랑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뿐이야. 내가 새 살림집 마련하라고 건네준 4억 그대로를 통으로 들고 잠수를 해버렸어. 알고 보니까 그 자식이 유부녀만 골라서 유혹하고 돈만 빼먹는 남자판 꽃뱀이더라고. 뭐? 너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는 거냐?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버릴 줄 몰랐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당신, 아까부터 계속 날 한심하단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당신이 그럴 주제가 된다고 생각해? 첫사랑한테 마음 줬다가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내 꼬라지나 아내한테 뒤통수 맞아서 인생 시궁창에 처박힌 니놈 꼬라지나 인생 끝장난 건 똑같은 주제에? 그래. 너 사람 진짜 잘못 건드린 거야. 나처럼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화가 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각오나 단단히 하고 기다려.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선 저는 이후 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추심 절차를 진행했고 몹쓸 전체 인생은 그야말로 가시밭길 한가운데 떨어진 꼴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진행한 합법적 추심의 결과로서 전처의 모든 통장이 저에게서 도둑질해간 4억 원을 모두 갚는 그날까지 압류가 되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향후 전처가 일을 해서 월급을 지급받는 즉시 몇 푼 안 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저의 통장으로 자동으로 인출이 되게 생겨버린 것이었죠. 더군다나 전처가 저에게 반환해야만 하는 원금이 4억씩이나 되는 거액이었던 데다가 추가로 저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법정이자 또한 만만치가 않았던 만큼 전처는 향후 한평생을 자기 명의로 된 재산 한 푼 가질 수 없는 빚쟁이 신세가 되어버린 셈이기도 했고요. 그러한 강력한 법적 조치만으로도 전처의 인생은 거짓골을 면치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나서 저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던 전처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려면 제가 반드시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야만 했어요. 제가 크게 성공을 하면 할수록 몹쓸 전처의 후회 또한 자꾸만 커져갈 터였으니까요. 그저 가만히만 있었어도 장차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팔자를 남자판 꽃뱀에게 홀려서 괜히 불륜이나 저지르는 바람에 스스로 망쳐버렸다는 후회 말입니다. 다만 그러자니 당시 저는 정말이지 벼랑 끝 궁지에 몰려있는 신세였어요.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건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사업계획서뿐 정작 사업을 실제로 시작할 자본금이 단 한 푼도 없었거든요. 비록 전처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족족 제 통장으로 자동으로 이체가 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구상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4억 원이라는 자본금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처럼 벼랑 끝 궁지에 몰려있던 저의 이야기는 몹쓸 전처가 4억을 들고 야반도주를 하던 바로 그 해로부터 약 20여 년 뒤에 다시 이어집니다. 어느덧 나이 50이 훌쩍 넘은 저는 볼일을 보기 위해 무심코 회사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그날 그곳에서 왠지 낯이 익은 청소부 여사님과 스쳐 지나가게 되었어요.
당시 여사님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코 아래쪽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스크 위쪽으로 드러난 눈매가 너무나도 낯이 익었죠. 가뜩이나 그런 와중에 여사님의 행동거지가 더더욱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마치 저한테 무언가 캥기는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벽 쪽으로 휙 돌아서더니만 저를 등진 채로 살금살금 화장실을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했던 저는 그 여사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실례합니다. 낯이 꽤나 익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사이인가요? 그러자 여사님은 마치 자신의 본래 목소리를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이 억지로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었겠어요? 분명 착각일 테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아저씨. 바로 그 순간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제 아무리 본래의 목소리를 감추려 든다고 한들 제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아휴, 연기 한번 진짜 못하네. 다 들통났으니까 이제 그만 마스크 벗지 그래? 그제서야 몹쓸 전처가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동년배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행색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전처가 그토록 폭삭 늙어버린 이유를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 아주 폭삭 늙었다. 누가 보면 환갑을 훌쩍 넘긴 줄 알겠어. 내가 누구 때문에 폭삭 늙어버렸는지 진짜 몰라서 그래? 당연히 다 알면서 하는 소리지. 내가 진행했던 법적 조치들이랑 통장 압류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거짓골을 면하지 못한 채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살아왔을 테니 나이에 비해서 훨씬 늙어 보이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 네, 맞습니다. 전처는 지난날 제가 단행했던 법적 조치들과 통장 압류 조치 때문에 거의 20년 동안을 거짓골로 고생하면서 살아왔기에 폭삭 늙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20년 동안 일해서 돈을 버는 족족 제 통장으로 자동으로 이체가 되었기에 자신을 돌볼 금전적 여유 또한 없었을 테고요. 더군다나 전처가 저에게 반환해야 하는 원금이 너무 크고 원금이 큰 만큼 법정이자 또한 만만하지 않은 금액이라서 20년 뒤에 다시 마주치게 된 그때까지도 저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한참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전처는 한때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인생을 말아먹은 주제에 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다면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과거의 잘못을 100배 사죄해도 모자랄 텐데 도리어 저에게 이런 망발이나 해댔으니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꼴에 양복 좀 걸쳐 입었답시고 날 업신여기려는 모양인데 당신도 인생 제대로 안 풀린 건 마찬가지잖아. 보아하니 남의 밑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겨우겨우 밥 벌어먹고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너도 네 꿈이었던 자수성가한 사업가는 못 됐다는 거잖아. 아휴, 이래저래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나이만 먹은 건 당신이랑 나랑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전 코웃음을 치며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접니다, 비서실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사옥 청소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말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다른 업체로 교체하세요. 도둑질이나 하는 여자를 청소부로 보내는 업체한텐 저희 회사 사옥을 맡길 수 없습니다. 당신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한낱 월급쟁이 주제에 대체 무슨 권리로 한 대 밥줄에 회방을 놓으려는 거냐고. 여긴 내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고 이 건물은 내가 한평생 죽기 살기로 살면서 쌓아올린 우리 회사 사옥이야. 청소업체를 고르는 것 정도는 사장으로서 당연한 권리 아닌가? 정말 그랬었습니다. 약 20여 년 만에 몹쓸 전처랑 마주치게 된 그 건물은 제가 죽기 살기로 살면서 쌓아올린
8층짜리 회사 사옥이었어요. 그 회사의 사장은 당연히 저였고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전처는 차마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더라고요. 20년 전 자신이 사업 자금을 모두 들고 도망을 쳐버리는 바람에 분명 빈털터리가 되었었는데 대체 무슨 수로 사업 자금을 다시 모아서 사장님까지 될 수 있었느냐고 말이죠. 이에 저는 지난날 제 인생이 벼랑 끝 공지에 몰려있던 무렵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몹쓸 전처에게 보란듯이 자랑했습니다. 지난날 전처와의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정작 사억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사업 자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바로 그 무렵 저는 아주 뜻밖의 기인으로부터 전혀 예기치 못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나 송 사장일세. 혹시 날 기억하는가? 송 사장님이라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한테 돈을 제일 많이 빌려주셨던 사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마지막 빚을 갚으면서 과일 바구니를 선물해드렸던 바로 그분 말이에요. 어이 그래. 제대로 기억하고 있구만. 여하간 밑에 직원들 통해서 자네 소식 전해들었네. 사업 자금이 없어서 난감한 처지라지 아마. 틀린 소식은 아니지만 대체 왜 직원들까지 시켜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건가요? 아버지가 남긴 빚이라면 그때 이미 다 갚았는데요. 오해하지 말게. 자네를 감시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네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야. 해서 말인데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저녁 함께 하는 게 어떻겠나. 오는 길에 사업 계획서도 꼭 챙겨서 오고 어쩌면 오늘 자네한테 아주 큰 복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말이세. 이에 저는 정확한 영문조차 모른 채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송 사장님 댁으로 향했는데요. 송 사장님께선 저에게 한 상 푸지게 내어주시더니만 정작 자신은 식사를 하지 않은 채로 제가 가져간 사업계획서만 한참을 유심히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랬던 송 사장님께서 허허하고 웃음을 터뜨리신 건 마침 제가 식사를 모두 마치던 참의 일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잡혀있구만.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칭찬은 감사합니다만 솔직히 너무 막막합니다. 그 계획세대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4억 원 정도의 초기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저는 땡전 한 푼 없는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오늘 아주 큰 복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귀뜸을 미리 해주었던 게야. 공지에 몰려있는 자네를 도와줄 수 있는 적임자를 만나게 해주려고. 그게 바로 나이세.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하고야 말았습니다. 송 사장님과 저는 아버지라는 사람의 빚으로 인한 채무관계로 인연을 맺게 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송 사장님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송 사장님 입장에서 저란 사람은 악덕 채무자의 외동아들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좋은 뜻에서 호의를 베풀어 주실 리가 없을 터였고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송 사장님의 시선은 정반대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은데 자넨 돌아가신 부친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그 어린 나이에 그 큰 빚을 오직하게 모두 갚아낸 것만으로도 자네의 성실성과 장래성은 이미 스스로 증명을 한 셈이라고. 그때 그 말은 그저 공치사가 아니라 자네를 기특하게 여기는 내 진심이었어. 더군다나 내가 기대했던 그대로 아주 철저한 사업계획서까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뭘 더 바라겠나. 자네 믿고 사업자금 투자해 줄 테니 올해 준비한 꿈을 마음껏 펼쳐보게나. 이로써 저는 송 사장님께서 저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지만 반면에 투자금을 내어주시겠다는 제안을 부득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투자금을 받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도 결국엔 제가 갚아야 하는 빚인데 저는 아버지와 일 때문에 빚이라면 학을 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빚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자 송 사장님께서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만 저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자네한테 투자금을 빌려주진 않겠네. 다만 자네 사업계획서를 나한테 주게. 그리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내가 직접 회사를 하나 차리겠네. 자네한텐 그 회사의 사장 자리를 내어줄 생각이고, 처음에는 내가 주인인 회사에서 월급 사장으로 시작을 하되, 자네가 월급 사장으로서 성과를 내서 회사를 키워낼 때마다 내가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일종의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을 하겠네. 그렇게 지급받은 자네의 회사 지분이 50%를 넘게 된다면 자넨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어. 대주주가 된다는 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한 송 사장님의 제안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투자금 빚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서도 동시에 제가 열심히 일해서 장차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에 저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회사의 주인이 되겠다며 약속을 드렸고, 송 사장님께선 약속대로 저의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회사를 하나 창립하신 뒤 저에게 월급 사장 자리를 내어주셨죠. 아무튼 이로써 지난날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마친 저는 마주하고 있던 몹쓸 전철을 향해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그때 송 사장님과 맺었던 약속을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해서 모두 지켰어. 회사를 크게 키워서 8층짜리 사업 건물도 지었고, 성과급 차원에서 조금씩 받은 회사 지분을 악착같이 모아서 마침내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되었거든.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돼? 아직도 너랑 내 신세가 피차일반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날 전처가 제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긴 욕정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인생을 망쳐놓은 주제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해내고 크게 자수성가한 제 앞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말아먹은 거였구나 하는 후회스러운 심정을 얼굴 가득히 들이운 채로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죠. 또 때마침 비서실장이 헐레벌떡 달려와 외주 청소업체 쪽 입장을 귓속말로 전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 이야기 그대로를 몹쓸 전처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었어요. 방금 너네 회사 쪽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다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려주면 즉시 조치를 취할 테니까 다른 청소업체랑 계약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다던데? 당신 설마 내 밥줄까지 끊어놓을 생각인 거야? 이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라. 내가 우리 회사 쪽에 부탁해서 당신의 회사로 파견 나오는 일 없도록 잘 처리할게. 너네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4억씩이나 되는 돈을 함부로 도둑질한 여자를 대체 뭘 믿고 다른 회사에 청소부로 보낼 수가 있겠어? 언제 어떤 식으로 회사 재산이나 직원들 지갑에 손을 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너네 회사 쪽에 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생각이야. 아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당신도 내 상황 대충 알잖아. 그나마 청소 일이라도 못하게 되면 나 진짜 살 길이 막막하다고. 결국 자업자득인데 누구 탓을 하겠어? 아무튼 오늘부로 넌 해고야. 그리고 명심해. 나한테 돌려줘야 하는 원금이 아직 1억 5천 남았거든? 이자 한 푼이라도 밀렸다간 변호사 보내서 독촉을 할 테니까 국어를 해서라도 매달 따박따박 갚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승리의 미소를 머금은 채로 자리를 떴습니다.
뒤쪽에서 좌절한 몹쓸 전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럼에도 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스스로 치르게 된 셈이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워하실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일담을 살짝 들려드리자면 저는 예순이 된 지금에도 회사 사장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힘겨운 시절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장학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후진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죠. 이처럼 제가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충분히 뒤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난날 아버지란 사람이 남긴 빚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고 심지어 몹쓸 전처로 인해서 벼랑끝 공주로 몰려 있었던 제가 마침내 송 사장님이라는 귀인을 만나게 된 덕분에 자수성가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저 또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수성가의 길을 열어주는 귀인이 되고 싶거든요. 몹쓸 전처는 지금 어떻게 되냐고요? 그 점에 대해선 딱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놈의 몹쓸 전처는 저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을 아직까지도 다 갚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 있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분명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